공연한답니다. 많이 와주시고. 이거는 짧은 광고 하나 왔는데, 뭐냐면은, 온라인 권리당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따로 당대표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대요. 온라인 당원들이 당대표 후보를 직접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건 처음이라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해달라고 하는데, 날짜가 8월 6일 날, 국회의원 구세미나실에서 오후 7시 한답니다. 권리당원인 분들은 직접 당대표 후보들을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총학사대학 출신이에요. 운동권이죠. 소위 말해서. 그리고 경제학 박사입니다. 교수님이셨었죠. 과거에는. 그리고 교수사회, 진보적인 교수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면 정확한 이름이 뭐였죠? 교수 모임이? 민교협. 민교협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고, 민선으로 1기, 2기, 경기도 교육감을, 그러니까 첫 번째 민선, 두 번째 민선 교육감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교육감을 계속 하실 줄 알았는데, 경기도 지사 출마 선언을 계기로 이제 본격, 입당도 하시고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김상곤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계기로 정치권에 본격 입문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이 두 분이 공동대표 할 때입니다. 그때 모셨어요. 이렇게. 근데 당선은 이분이 되셨어요. 본선도 아니고 경선에서 탈락을 하시고. 그리고 또 혁신위원장,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지금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게 보셨어요, 그죠? 처음에 나오시려고 한 거 아니었죠? 처음에는 도지사에 나갈 생각을 안 했었죠. 그래서 한참 동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경기도지사를 나간다는 것은 교육감을 하다가 교육감을 그만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거기에 당적을 둔 다음에 경선에 나가야 되는 사실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런 어려운 결정을 왜 하셨어요?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지사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 교육감을 하면서 혁신교육을 하고 또 무상급식까지 성공적으로 이제 펼치었는데, 그러나 이제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김문수 지사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였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경기도지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권유도 있었고, 저 자신도 이제 고민하던 상황이었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 이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새정치연합을 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한길 대표는 이제 민주당 대표였고, 양쪽에서 다 이제 콜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안철수 당시에 이제 대표는, 새정치연합 대표는 그때는 합당을 안 한 상태였어요.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는. 예. 그 안철수 대표는 저를 이제 도지사, 새정치연합의 이제 그 경기도지사로 모시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야당이 갈려 있으면은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갈려 있으면 둘 다 망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게 민주당과 연대를 하면은 내가 같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철수 대표가 전혀 민주당과 연대, 후보 연대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김한길 대표하고 만나서 오히려 통합까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통합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켰는데 제가 안 나간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에 경기도지사를 해서 교육과 또 경기도 행정을 제대로 펼쳐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처음으로 밝힌 내용이 뭐죠? 그때 안철수 대표에게 예. 연대를 하지 않으면, 연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연대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응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연대보다 더 나아가서 통합 발표를 그러니까 한 거죠. 안철수 대표가 당시 민주당과 통합한 것은 본인의 공이다. 예, 저도 역할을 한 거죠. 본인한테는 절대 안 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네. 안철수 대표가 기억하시겠지만은 절대 연대 안 한다라고 했어요. 한참 동안. 근데 통합으로 예. 확 바뀌어버린 건 예. 본인이 그런 조건이 아니면 출마하지 않겠다는데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그쪽에서 제 이야기에 대한 상당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지사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냥 교육감 할 걸 괜히 도지사 나섰다. 네. 이런 후회를 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뭐 그런 후회까지는 안 했고요. 이제 경기도에 이제 학부모들이 엄청 이제 아쉬워하고 서운해했죠. 한참 동안. 본인은 후회가 없으나 예. 학부형들이 뭐 이제 원망할 것도 없죠. 뭐 그건 정치 과정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을 했죠. 그거의 후회의 다른 말 아닌가요? 뭐 아니죠. 뭐 치룰 걸 치루었다라는. 후회는 아니고 통탄. 예.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표 시절에 한참 어려울 때 들어오셔가지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경선 룰들이란가 이런 거 다 그때 만드신 거거든요. 혁신위원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인재영입위원장도 하셨고, 예.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또 역할을 하셨어요. 예. 두 분을 직접 겪어보고 나서 두 분의 스타일이나 장단을 비교하면 어떻던가요? 안철수 전 공동대표하고 같이 무엇을 할 일은 없었습니다. 실제 나가서 도지사 경선에서 떨어지고서는 그냥 평당원으로 있었으니까 뭐 영입 당 뭐 이야기 대표 나왔을 때 만나 보셨잖아요. 영입하려고 할 때 한 네. 3차례 정도 만났었죠. 그 세 차례 만나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가요? 그때 뭐 새 정치를 한다라고 나름대로 이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안철수 대표는 어찌 보면 덜 익은 사과에 해당되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는 상당한 정도 이제 성숙한 익은 사과예요? 그런 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굳이 두 분 다 사과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한 사람 수박으로 하시든가요? 덜 익었다는 거는 때가 덜 묻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미숙하다는 얘기인가요? 아직은 여러 가지 이 경력이나 경륜이 조금은 더 쌓여야 될 사람이었다. 어느 쪽이 더 맞나요? 때가 덜 묻은 쪽과 미숙한 쪽. 되게 꼬치꼬치 물어보시네요. 대충 지나갈 수 없거든요, 이런 거. 예. 양자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 그럼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좀 더 성숙했다고 치면, 그렇다고 문재인 대표도 정치적으로 뭐 노련하다는 얘기는 못 듣고 있잖아요. 성숙했다는 게 무슨 의미죠? 나름대로 품성과 인격을 갖추면서, 그리고 이제 오랜 정치적인 고민을 한 그런 경륜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평 중에 너무 오랫동안 망설인다. 혹은 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이미지다. 제가 그런 얘기 한 건 아니죠? 네. 그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쌓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연합할 때 안철수 대표도 만났다가, 그리고 민주당으로 입당하나? 이런 얘기가 한동안 오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지? 이런 이미지. 그리고 이번에 출마도 좀, 출마 선언으로 좀 떼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좀 늦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오랫동안 간을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막연한 인상이 있어요. 이 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전자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할 때 양자가 연대하면은 내가 입장을 정하겠다라고 이제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양자가 연대해서 통합하니까 내가 입장을 정한 거고요. 그건 그 조건이 성숙되어서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4.13 총선에서 국민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일당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려 123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 123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당을 이끌 만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계셔서 그분들이 이끈다면은 굳이 원외인 제가 나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차에, 예. 지금 나온 분들은 성이 안 차세요? 이종걸 의원 나오기 전에 바로 이제 추미애 의원과 이제 송영길 의원 두 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나왔는데
어딘가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구체적으로. 그 추미애 후보는 지금 방금 전까지 여기 오셔가지고 나밖에 없다고. 나밖에 없다고 그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추미애 의원은 예. 어디가 부족하죠? 내년에 2017년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가 이런 부족해요? 구체적으로. 살아온 과정 속에서 살아온 과정 의정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조금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사람들에게 약간 부족함을 느끼게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추미애 의원은 과거 탄핵에 연루됐다든가. 또는, 예, 그런 경우들이죠. 송영길 의원은요. 경인우나 아라뱃기를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든가 아, 4대강 반대를 당론으로 했던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걸 오락가락했다. 그렇지만 본인은 인생 전체에 일관되게 그렇죠. 예, 그건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예. 진보적인 교수 사회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지도력, 카리스마 있는 이렇게 정평에 나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김보엽 기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민교협 시절에 김상곤 교수님의 역할은 대단하셨죠. 뭐 그런 데서 오는 자신감입니까? 내가 그런 조직도 끌어봤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가 바로 이제 박정희의 삼선 개헌 때입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바로 우리 사회의 이제 민주주의와 정도를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거기에 필요한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이제 자부하죠. 그거 외에 두 후보 혹은 이정걸 의원까지 포함해서 세 후보 외에 내가 꼭 대표를 해야 한다. 나밖에 안 돼. 나여야 해. 기존으로는 불가능해. 이런 이유를 저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우리 당이 지난해 계파주의적인 갈등으로 이제 심한 분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회를 꾸릴 수밖에 없었죠. 그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혁신안을 무려 11차례에 걸쳐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헌과 당규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혁신위원장을 하셨죠. 네. 바로 그 혁신이 한 차례 더 이루어져야 바로 내년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에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교육을 완전히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2010년 선거에서는 저 하나의 이제 진보교육감이 무려 6명의 진보교육감으로 늘었고 2014년 선거에서는 무려 13명의 진보교육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 경력과 이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26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경영과 조직의 혁신을 그동안 제안하고 또 실제 기업과 공공기관의 혁신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한 차례 격이 높은 혁신 또 심도 있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 제가 해야 바로 제대로 혁신이 되고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김보엽 기자의 질문은 그 관련된 질문이니까 같이 네. 드리면 그때 만드셨던 혁신위원회의 안이 지금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보는지 하고 당시에 만드신 혁신안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좋은데 현실 정치를 잘 모르는 먹물들이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해는 워낙 각박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혁신안으로 만들어서 이제 당헌 당규화 했는데 거기에는 우선 우리 당이 부정부패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안 그리고 우리 당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안 그리고 우리 당이 지향하는 정치 개혁과 관련되는 안 이러한 사안들이 이제 다양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당헌 당규로 되어서 지금도 준수되고 있고 단지 한두 가지 그동안에 이제 비대위에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검토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그 골자들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혹시 이제 서투른 거 아니냐 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고요. 실제 그때 전국을 다니면서 실제 우리 당원들과 대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원외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다양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취합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혁신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대표가 되면 더민주는 어떻게 혁신이 되는 거죠? 지난번 혁신위 때 우리 당의 정체성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 민생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민생을 보완하는 건 이제 복지 방식인데 이 민생 복지를 위해서 민생 연석회의를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시는 이제 이번 당대표가 뽑히면 그때부터 실시되는 건데 그 민생연석회의를 보완해서 사실은 이제 중앙당과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이 모두가 어우러지는 민생연석회의로 한 단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기존과? 단순한 연석회의가 아니라 연석회의를 정례화해서 거기에서 민생 과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방안까지를 논의해서 고민해 가지고 그 방안을 결정해서 그것을 당이 중심이 돼서 이제 추진해 나가고 그것을 그 정기적으로 해 나간다는 이야기죠. 좋은 방안인데 그게 꼭 김상곤이 돼야 하는 이유로는 어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2010년 지방선거가 핵심 공약이 이제 무상급식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실시했던 것이 야권의 핵심 공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 계기가 됐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은 경기도 의회가 제가 들어갔을 때 우리 민주당이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110여 명 중에서. 그런데 2010년 선거에서 무려 그게 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대폭 늘어난 계기를 이제 제공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공공기관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큰 조직을 이끌고 교육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해냈고 선거혁명까지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냈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역량을 검증했고 그리고 그 역량을 가지고서 이 정당 혁신을 앞서서 해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총수 표정이 딱 감동이 안 오는 표정이야. 아, 그거구나. 이런 게 잘 안 오고 아직. 좋아, 그럼 좀 방향을 틀어서 안철수, 문재인, 김종인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문재인과 김종인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죠? 옆에서 보기는 스타일의 차이 그리고 리더십 차이 이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을 지지하는 걸 느끼십니까, 어떻게? 전혀 그건 아닙니다. 뭔가 본인은 모르지만 막 혼자 지지하고 뒤에서 연락 온 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밀어줄게.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은 왜 전혀 없죠? 저하고 가치나 비전을 같이 나누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 분이 살아온 인생의 경로는 굉장히 다르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들어와서 김상곤 혁신위에서 만든 혁신위원회 안이 많이 훼손됐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대부분 무시했죠. 많은 부분을. 그런데 실제로 사무총장제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복원한 것 말고는 혁신안은 다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언론에서는 또 김상곤 후보도 친문이다 이렇게 분류하던데 그것도 다 잘못된 건가요? 문재인 대표가 저를 혁신위원장 시키려고 할 때 제가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혁신위원장에게 혁신위 구성과 운영의 권한을 모두 맡겨달라 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혁신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당헌 당규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두 조건을 문재인 대표와 당시의 최고위원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그 약속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면에서는 제가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존중하죠.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그 외의 다른 일을 가지고서 제가 그분하고 역할을 나눈다든가 뭐 그분하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호롤 단신으로 지금 선거를 뛰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교수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감하고 그리고 당에 들어와서 활동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보여준 비전과 가치 그리고 그때마다 함께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관계 속에서 이제 제가 지금 요 후보 운동을 하고 있죠. 그분들이 결국은 컷오프를 통과해주게 만드실 분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현역 의원뿐만이 아니라 네. 컷오프에 참여하는 투표자들은 현역 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위원장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네. 우리 당의 고문, 네. 예,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네. 이렇게 그런 분들이죠. 컷오프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거예요. 우리 방송 업로드되는 날이 8월 5일이고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되는 날이 8월 5일, 그러니까 5일 우리가 저녁이란 방송을 볼 말이에요. 때는 오늘 나온 분들 중에 한 분은 할 필요가 없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예. 어떻게? 물론 오늘- 나머지 두 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지만. 오늘 나온 두 사람이 다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떨어집니까? 그건 모르죠. 국회의원에 왜 안 나가셨어요? 이번 총선 때? 그때 이제 제가 혁신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저 사람 꼭 무엇인가 꿈꾸기를 가지고 이제 맡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본 경우도 있었고 저 자신도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제 개인의 사안들은 접어두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접지 않으면은 이것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우선 제가 그 수락 연설을 할 때 바로 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 민선 1, 2기 교육감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대단한 자리였고 말씀하신 대로 그 물결로 꼭 본인이 이뤘다고 혼자만 공을 가져가실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의 공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무상급식 또 이슈가 됐죠. 경기도의 무상급식 이슈가 돼서 전국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그걸로 또 그 진보적 교육감이 많이 당선되기도 했고요. 그 전선상에서 오세훈이 전사했죠. 그 전사에 간접적으로 큰 기여를 했어요. 오세훈 전사에. 예? 그 이슈가 첨예한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 행보를 시작하신 이후로는 사실은 이 안타를 못 치셨어요. 매번 무상 교통으로 안타를 치시려고 했었죠. 당선의 경험을 겨루는 자리가 아닌데 자꾸 출마하는 듯한 느낌? 실제로 여러 군데 출마한 적도 없어요. 자꾸 안 되는데 들이대냐 뭐 이 얘기예요? 그런 이미지를 줄까봐 제가 걱정하는 거죠. 2014년도에 그 도지사 경선에 떨어지고서 실은 당시에 이제 김진표 후보 캠프에 가가지고 참으로 열심히 이제 도왔고요. 그리고서 지난해 이제 혁신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회의원 나가는 거 그것도 이제 포기하고 전심전력을 했고 금년에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변에서 아무리 불출마 선언했더라도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은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하고서 이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정치인으로서 정직한 자기 길을 가는 거고 그 내용을 채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을 영입하라고 했던 안철수, 그 새누리당의 누군가 후보, 그리고 이쪽에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혹은 뭐 이재명 또 그 외 후보들 군 중에 한 분, 그 더민주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와 그 여권의 후보 이 3파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있습니다. 생각하시죠? 예. 안철수 혹은 뭐 국민의당의 후보와
새누리당의 후보 누군가 중에 누가 더 무서운 적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표심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은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그런 성향이 이제 상당히 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야권에서 둘이 나오더라도 어느 사람이 될 것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으로서 누가 적합한가, 이것을 보고서 이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제 3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쭉 나가시다가 마지막 부분이 좀 이상한데요. 그래요? 설사 셋이 나오더라도 그 셋을 1대1로 연대나 또 단일화를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까지를 상정해야 된다. 3자 구도라도 이길 수 있도록 후보를 만들어야 3자 된다. 구도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죠. 그러면 여권 후보 중엔 누가 제일 무섭나요? 여권 후보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모두 다 지리멸렬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죠, 아직은. 그러나 이제 여권이 힘을 결집해서 발휘하면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본인이 정치적 본인의 감각으로 판단하기에는 결국 이 후보가 여권 후보가 될 것이고 가장 무서운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후보가 있으세요? 떠오르는 태양에 해당되는 사람은 유승민 의원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위상이 어떻게 조정되느냐 하는 게 관심사 중에 하나죠. 유승민 의원이 후보가 되면 가장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시는 거죠? 개혁적인 보수를 본인이 자처하고 실제 그동안의 발걸음도 비교적 개혁적인 보수 발걸음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포용력이나 확장력은 상당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반기문보다 오히려 유승민이 무서운 후보다? 반기문은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역량을 검증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인지도나 지지도가 과연 후보로서 나왔을 때 그대로 연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죠. 그 추미애 후보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4월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 국회가 됐는데 국민들은 여소야대를 느끼거나 즐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표가 되시면 더불어민주당의 무엇을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 어떤 것을 바꾸고 싶으신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야대의 맏형으로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잠정적인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명확하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을 민생 복지 정당으로 잡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자치 분권 정당까지 곁들여서 우리 정당이 나아갈 길을 확실히 하면서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생과 관련되는 일, 또 안보와 관련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그 의견들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정권은 이제 썩어 있는 게 엄청 심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냄새가 많이 나죠. 냄새요? 그래서 그 썩어 있는 것을 도려내는 작업을 아주 가열차게 해내겠다는 청와대에서 말씀을 썩어 있는 사람 3사람만 좀 알려주세요. 야권의 후보들 이제 특히 더민주 후보들 여러 명이 쭉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그 경선 관리를 하는 것이 그 당대표가 해야 될 아주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죠? 대중 지지도만 보자면 4사람, 5사람 중에는 2위가 박원순 서울시장이에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시장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한국 정치의 중요한 대목마다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국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안희정 지사가 1위가 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지방의 행정가지만은 안희정 지사가 걸어온 정치인으로서 길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걸어온 정치적인 과정,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낸다든가 정치적인 행보를 조금 더 뚜벅뚜벅 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국민들에게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시장은요? 이재명 시장은 이제 번뜩이는 재치가 있고 이제 센스가 뛰어난 분인데, 그러나 이제 지금의 기초자치단체장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가 그러니까 어떻게 뛰어넘을지를 된다고 여쭤보는 예. 거예요. 아니, 이제 이재명 시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질을 과감하게 구현해 내겠다, 표현해 내겠다. 라는 그 용기만을 더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용기는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끊임없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용기이고요, 지금은. 당대표에 출마하시면서 정치인으로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저를 뽑아주신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의도 정당의 한계를 넘어서 국민정당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삶 속으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첫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4.13 총선 때 돌아선 호남 민심을 되찾겠다, 그런 마음을 보여준 거다. 왜냐하면 이제 저 자신 광주 출신이고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인 뿌리 중에 중요한 게 바로 광주 호남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광주 호남 정신을 저 자신 평생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저를 뽑아준다면은 그 광주 민심을 되돌리는 사람을 뽑아준 것으로 이제 제가 판단을 하고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혁신을 제대로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 이제 세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당대표 선거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제 자신 국회의원 해본 적도 없고 평당원입니다. 평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대표 선거에 나선 것은 바로 우리 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서 2017년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해내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만약에 이제 제가 떨어진다면은 바로 여의도 정당에 머물겠다. 그리고 혁신을 계속 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떨어뜨리면 혁신을 안 하겠다는 거. 그걸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협박을 하신 거죠. 협박이 아니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협박은 아니고 겁박이죠, 겁박. 겁박. 감사합니다. 예. 짠다고 다 즙이 아닙니다. 건강한 즙, 맛있는 즙. 핵꿀즙, 즙파라, 즙통령, 맛의 오르가지.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코코스 클렌즈 주스.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참 싸지.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공연한답니다. 많이 와주시고. 이거는 짧은 광고 하나 왔는데, 뭐냐면은, 온라인 그 권리당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따로
당대표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대요. 온라인 당원들이 당대표 후보를 직접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건 처음이라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해달라고 하는데 날짜가 8월 6일 날 국회의원 구세미나실에서 오후 7시 한답니다. 권리당원인 분들은 직접 그 당대표 후보들을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총학사대학 출신이에요. 운동권이죠. 소위 말해서. 그리고 경제학 박사입니다. 교수님이셨었죠. 과거에는. 그리고 교수사회, 진보적인 교수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면 이 정확한 이름이 뭐였죠? 교수 모임이? 민교협. 민교협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고, 민선으로 1기, 2기, 경기도 교육감을, 그러니까 첫 번째 민선, 두 번째 민선 교육감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교육감을 계속 하실 줄 알았는데,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경기 교육감을 하면서 혁신교육을 하고 또 무상급식까지 성공적으로 이제 펼치었는데, 그러나 이제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김문수 지사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였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경기도지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권유도 있었고 저 자신도 이제 고민하던 상황이었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 이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새정치연합을 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한길 대표는 이제 민주당 대표였고, 양쪽에서 다 이제 콜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안철수 당시에 이제 대표는, 새정치연합 대표는 그때는 합당을 안 한 상태였어요.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는. 예. 그 안철수 대표는 저를 이제 도지사, 새정치연합의 이제 그 경기도지사로 모시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야당이 갈려 있으면은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그 계기로 이제 본격 입당도 하시고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김상곤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계기로 정치권에 본격 입문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이 두 분이 공동대표 할 때입니다. 그때 모셨어요. 이렇게. 근데 당선은 이분이 되셨어요. 본선도 아니고 경선에서 탈락을 하시고. 그리고 또 혁신위원장,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지금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게 보셨어요, 그죠? 처음에 나오시려고 한 거 아니었죠? 처음에는 뭐 도지사에 나갈 생각을 안 했었죠. 그래서 한참 동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경기도지사를 나간다는 것은 교육감을 하다가 교육감을 그만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거기에 당적을 둔 다음에 경선에 나가야 되는 사실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런 어려운 결정을 왜 하셨어요?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지사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갈려 있으면 둘 다 망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게 민주당과 연대를 하면은 내가 같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철수 대표가 전혀 민주당과 연대, 후보 연대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김한길 대표하고 만나서 오히려 통합까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통합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켰는데 제가 안 나간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에 경기도지사를 해서 교육과 또 경기도 행정을 제대로 펼쳐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처음으로 밝힌 내용이 뭐죠? 그때 안철수 대표에게 예. 연대를 하지 않으면, 연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연대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응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연대보다 더 나아가서 통합 발표를 한 거죠. 안철수 대표가 당시 민주당과 통합한 것은 본인의 공이다. 예, 저도 역할을 한 거죠. 본인한테는 절대 안 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네. 안철수 대표 기억하시겠지만은 절대 연대 안 한다라고 했어요. 한참 동안. 근데 통합으로 예. 확 바뀌어버린 건 예. 본인이 그런 조건이 아니면 출마하지 않겠다는데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그쪽에서 제 이야기에 대한 상당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지사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냥 교육감 할 걸 괜히 도지사 나섰다. 네. 이런 후회를 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뭐 그런 후회까지는 안 했고요. 이제 경기도의 이제 학부모들이 엄청 이제 아쉬워하고 서운해했죠. 한참 동안. 본인은 후회가 없으나 예. 학부형들이 뭐 이제 원망할 것도 없죠. 뭐 그건 정치 과정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을 했죠. 그거의 후회의 다른 말 아닌가요? 뭐 아니죠. 뭐 치룰 걸 치루었다라는. 후회는 아니고 통탄. 음. 그리고 나서 저 문재인